네, 다음으로 제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호. 여기서부터 좀 결론만 알아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저작권법 판례에서는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의 명칭, 표어, 슬로건 이런 간단하고 짧은 문구는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저작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또 저작물이 제목 역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 통설이고, 제호를 저작물로 인정해준 판례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슬로건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가장 맛있는 하이트의 맛 눈으로 확인하세요, 이런 광고 문구 있잖아요. 이제 옛날에 그 하이트 맥주에서 그 이 맥주 캔에다가 일정한 특수 그 페인트를 칠해서 그 맥주가 가장 맛있는 온도 그 4도C 정도가 되면은 그 특정한 색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페인트를 칠해서 하이트 맥주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 가장 맛있는 하이트 눈으로 확인하세요, 이런 이제 광고 문구를 그 하이트 맥주 회사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이트 맥주 회사에서 그 사람 그 제안한 걸 무시하고 그냥 광고를 했는데 비슷하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제안했던 사람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런 짧은 표어, 슬로건 이런 것들은 저작물로 볼 수 없다. 또 왕의 남자라는 그 영화 사건에서 거기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어. 이 대사도 그 왕의 남자라는 영화 앞에 다른 연극에서 나왔던 대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표절이 아니다. 즉 그런 짧은 대사는 저작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했고요. 제목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하나 뭐냐 하면은, 이 서적의 제목을 상표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상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인데 상표의 보호기간은 10년이 보호기간이지만 10년마다 연장 등록하면 영원히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라는 소설이 그 작가의 사후 70년이 지나서 이제 아무나 다 쓸 수 있게 됐는데 제목이 상표 등록이 돼 있으면 제목을 못 붙이게 되는 거예요. 제목을 상표 등록한 사람만 제목을 붙이는 거죠. 그게 좀 그러면 70년이 지난 후에는 그 저작물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그 저작권법의 취지가 좀 무색해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논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결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대법원은 괜찮다, 비록 제목이 상표가 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저작물을 낼 때 제목 갖다 붙여도 된다. 왜냐하면은 그때 이 제목은 원래 상표라는 게 뭡니까? 상표라는 거는 출처 표시를 하는 게 상표죠. 이 제품이 누구한테서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토지라는 제목, 예를 들어서 A라는 출판사가 그 토지라는 제목을 상표 등록을 해놨다고 하면은 나중에 보호기간이 끝났을 때 B라는 출판사에서 토지를 출판하면서 토지라고 제목을 붙이는 것은 이 책이 A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거기에 토지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 책의 내용이 박경리 씨가 쓴 토지라는 소설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토지라는 명칭을 쓴 거지, 이 책이 그 토지에 대해서 상표권을 갖고 있는 A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에서 쓴 것은 아니죠. 네, 그래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사 토지라는 명칭을 써도. 네,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글자체. 글자체도 우리 법원에서는 글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글자체는 디자인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나 글자체는, 글자라는 것이 우리의 문화유산을 창조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게 되면은 오히려 문화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이제 폐단이 있다. 그래서 저작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다만 그 글자체를 컴퓨터에 구현하는 서체 파일,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글자체는 어느 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죠?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에서 얼마 전에 좀 시간은 됐습니다만은 디자인보호법은 원래
물품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줬는데 이 글자체는 물품 자체는 아니죠. 물품에 적용은 될 수 있지만은 글자체 자체가 물건은 아닌데 그 물품성의 요건을 완화해서 글자체를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는 보호하지 않는다. 다만 저작권법에서도 이 글자체를 컴퓨터에 나타내는 서체 파일은 보호를 해준다. 서체 파일과 관련해서는요 아주 문제가 많아요. 경고장도 많이 받고요. 서체 프로그램 회사에서 조금만 자기 서체 썼다고 경고장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다양한 경우 중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요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자료실이라고 있는데 그 자료실에 가보면은 글꼴 파일 바로 알기라는 그 자료를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짜로. 글자 파일 이름이 아마 그렇게 돼 있어요.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조그마한 소책자입니다. PDF 파일로 올려져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은 이런 경우에는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반드시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 프로그램 쓰다 보면은 아래 한글 프로그램 자체에 번들로 포함되어 있는 그 글자 파일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은 내 컴퓨터 안에 있는 문서 인식기에 자동적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서체 프로그램 저작자들이 이게 저작권 침해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그렇게 번들로 이미 제공된 것에 그 글자 프로그램이 장착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는 것은 당연히 그것이 이제 그 사용자의 PC에 있는 문자 인식기에 그 복제가 된다는 것을 예정하고 허락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안 된다는 이제 이런 판례도 있고요. 아주 복잡한 다양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꼭 그 자료 내려받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많이 생기는 사건이라서요. 그 다음에 응용미술. 아까 말씀드렸죠. 응용미술. 응용미술이 왜 많이 문제가 되냐면 응용미술을 보호하는 법이 따로 있잖아요. 디자인보호법이라고. 그 디자인보호법에서는 20년이면 이 보호기한이 끝나가지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응용미술을 저작권에 의해서 중복해서 보호를 하게 되면은 20년 후에도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아주 장기간 동안 보호가 돼요. 그러면 디자인보호법의 취지는 20년 동안만 독점적으로 너가 쓰고 20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인데 얘를 저작권법에서 중복보호하니까 그 디자인보호법의 취지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서로 중첩되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결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결론은 결론 여기에 적혀져 있지는 않은데 그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별도로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고요. 그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면 그 디자인은 그냥 디자인보호법에 가서 보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법에 의해서 어떤 응용미술을 별도로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는 응용미술 저작물이어야 되는데 응용미술 저작물이란 것은 그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실제 우리 대법원 사건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히딩크 누군지 아시죠? 2002년도 이제 월드컵 때 그 히딩크라는 감독이 아주 유명했죠. 인기가 대단했는데 그 히딩크에게 누가 이제 넥타이를 하나 디자인해서 선물했더니 히딩크가 그걸 운동장에 메고 나왔대요. 그럼 막 정말 그 물건의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지죠. 그랬더니 이제 그 똑같은 복제품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했던 사람이 이것을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을 하니까 상대방에서는 아니 그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야지 그걸 중복 보호를 하면 안 된다. 근데 너는 디자인 등록을 안 해놨으니까
결국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이제 상대방이 상변을 했는데, 결국 그래서 그 사건에서 쟁점은 그 히딩크 넥타이의 이 도안이 그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대법원은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은 넥타이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은 손수건에도 사용될 수 있고요. 가방에도 적용될 수가 있고 또 뭐 다른 데 많이 적용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디자인은 그것이 적용된 넥타이와 구분되어 독자성을 가지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본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직물 디자인은 거의 뭐 대부분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어서 디자인 보호법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해서 별도의 중복 보호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우리 저작권법 7조에 보면은 뭐 법률이라든가 판례, 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이런 것들은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요, 이거는 뭐 인사명령이라든가 부고기사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팩트만 나와 있는 것들. 어제 사고에 대해서 뭐 기자가 나름대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사를 쓴 거는 당연히 저작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기사가 아니라 그냥 뭐 인사명령, 부고, 뭐 이런 거, 날씨, 네, 경기 스코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가 없죠. 팩트 자체이지. 네. 또 판결이나 이제 이런 판결문, 또 심판 결정문 이런 것들은 저작물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자. 자, 이게 누가 저작자가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원칙은 창작한 자가 저작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저작권법 2조 제2호. 아까 1호는 저작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라고 했죠. 2호는 저작자가 누구냐. 왜 저작자가 중요하냐면은 창작을 한 이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작권을 누가 갖느냐? 저작자가 갖는 겁니다. 저작자는 누구냐? 창작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네. 저작권을 갖는 사람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제 저작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원칙은 창작한 자가 저작자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판단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게 물건이 아니라 저작물이기 때문에, 물건이라 그러면은 내가 어떤 재료를 구입해 와서 내가 사온 재료를 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내 기술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건 내 거죠.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저작물이란 것은 내 머릿속에 나오는 거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지만 내 머릿속에는 나만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그런 것들, 그동안 우리의 인류 문화 유산으로 쌓인 모든 지식들 중에 내가 습득한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나의 독자적인 창작인지 아니면 옆에 누가 힌트를 줘서 만들어진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창작자를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의 원칙은 힌트를 제공하거나 테마를 제공하거나 모티브를 제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저작자로 보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요, 우리 지난번에 그 조영남 씨 사건이 있었잖아요. 조영남 씨는 어땠던가요? 그분은 이제 그 대작해주는 대작 화가가 있었고요. 그분한테 화투장 그려봐라, 이렇게 그 테마만 제공한 거죠. 그럼 그게 조영남 씨 그림인지 아니면 그 실제 그림을 그린 사람의 그림인지, 저작권법의 원칙으로 본다 그러면 조영남 씨는 조금 저작자가 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 조영남 씨 사건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고요, 사기죄로 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무죄가 났죠.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기죄로 기소가 됐지만 이 저작권법의 쟁점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긴 했어요. 그러나 저작권법 위반이 직접적인 죄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에 그 현대 미술에 있어서 그 이 제작 환경을 보면은, 상황을 보면은 이 작가들은 그냥 말로 지시만 하고요,
상당 부분 그 실제 작업을 하는 뭐 조수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뭐 조형물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지시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작자로 봐야 된다는 게 아주 그 이제 또 미술계의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어디까지를 저작자로 보냐? 근데 그냥 지시가 아니라 정말 조영남 씨처럼 그냥 물론 이제 어떤 작품 여기를 이렇게 그려봐라, 여기는 무슨 색을 칠해라,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을 저작자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그야말로 뭐 학을 한 마리 그려봐라, 보름달 한번 그려봐라, 이것을 가지고 그거는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다음에 또 조수나 조교들, 이렇게 어떤 저작물이 창작에 정신적으로 기여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조성해 준다든가 물건을 장비를 준비해 준다든가 이렇게 물리적인 기여를 한 사람도 저작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률 논문을 하나 쓰는데 조교한테 무슨 키워드로 판례를 좀 검색을 해와라. 그러면 그 조교는 저작자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뭐 내가 그 유튜브 영상을 하나 찍는데 장비를 갖다 옆에서 준비를 해줬다. 조명을 들고 서 있었다. 이런 사람들도 저작자가 될 수가 없죠. 내가 구체적으로 조명을 뭐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제 그런 경우라면 몰라도요. 네, 그렇게 그냥 조수라는 게 뭡니까? 도울 조자에 손수자. 그러니까 그야말로 손발이 되어서 도와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저작자가 될 수가 없는데 또 그것도요. 자연과학에서는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문의 영역과 이 저작권의 영역은 좀 틀리다. 자연과학에서는 실험 데이터 뭐 준비하고 실험 준비한 이런 조교들도 전부 저자로 놓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저자가 보면은 공동 저자가 막 30명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제1저자, 제2저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그 실험에 참여해서 어떤 기여를 한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저자로 보는 것이 또 자연과학에 있어서의 학문적인 입장에서의 관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학문적인 영역에서의 기준과 저작권법에서의 영역에서의 기준은 또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뭐 그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청문회 할 때 보면은 그 논문 표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그 이중 계제, 이른바 자기 표절이라는 거, 어느 학술지에 발표하고 다른 학술지에 또 이중으로 발표하는 거. 이거는 학문 윤리, 그 연구 윤리 면에서는 분명한 잘못이지만은 저작권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가 없죠. 내 건 내가 갖다 쓰는데.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저작권의 그런 기준과 또 학문 연구 윤리에서의 기준은 다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동 저작자를 먼저 볼게요. 공동 저작자는 뭐냐 하면은 자, 이제 사회가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저작물을 창작할 때 두 사람 이상이 합동 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럼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인데, 자,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공동 저작물과 결합 저작물. 결합 저작물은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 이게 결합 저작물이고요.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 없는 것이 공동 저작물입니다. 그러니까 결합 저작물은요, 그거는 그냥 단독 저작물이 몇 개 모여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따로 설명을 안 해놨습니다. 저작권법에도 결합 저작물이라는 정의는 없어요. 그냥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공동 저작물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강학상 우리가 부르는 것이 결합 저작물이고, 결합 저작물은 그냥 이런 경우입니다. A, B, C, D 네 사람이 모여서 A는 국어, B는 산수, C는 사회, D는 자연을 써가지고 각자 문제집을 쓴 다음에 하나로 합쳐서 전과를 만들었다. 그러면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 이용이 가능하죠. A는 그냥 그거 띄어가지고 국어 참고서로 또 쓸 수 있고, B는 자기 거 갖고 산수 참고서로 쓸 수가 있고요.
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결합 저작물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 저작물은 A, B, C, D 네 사람이 모여서 비너스 조각을 하나 만들었다. 무슨 소리가 자꾸 나죠?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네. 뭐 그냥 진행을 하죠. A, B, C, D 네 사람이 모여서 비너스 조각을 하나 만들었다. A는 머리, B는 몸통, C는 팔, D는 다리 부분 만들었다. 이럴 때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통상적으로는 분리 이용이 불가능하죠. 물론 굳이 나는 머리 부분만 띄워갖고 이용할 거야. 그러면 못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회 통념상 그런 경우에는 분리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보겠죠. 그런 것이 공동 저작물입니다. 그럼 공동 저작물은 왜 특별한 의미를 갖느냐? 공동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그 공동 저작자 전원이 의견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가 돼야 이 저작물을 뭐 전시를 하든 복제를 하든 뭐 공연을 하든 할 수 있는 것이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이거 이용 못해요. 그러니까 공동 저작물은 만들 때 서로 협동할 수 있어서 편하긴 한데, 한번 만들어지면은 이용하는데 엄청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 점에 공동 저작물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 저작물을 창작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예 미리 계약서를 써놓는 게 좋아요. 우리 나중에 의견이 맞지 않으면은 우리 중에 누굴 대표로 해서 그 사람 결정하는 대로 하자라든가, 아예 이렇게 해놔야지. 아니면 뭐 다수결로 결정한다든가, 이렇게 미리 그 약속을 해놔야지. 나중에 가서 정말 이용하지, 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공동 저작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상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은 뭐냐? 회사에서 만들어진 저작물이다. 이게 생각하면 돼요. 꼭 회사뿐만이 아니라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 뭐 이게 개인 사업자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직원으로서 이런 사람들이 고용한 직원이 만든 저작물은 이 사용자들, 즉 그 고용주, 회사가 저작자가 된다는 거예요. 회사가. 네. 근데 모든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 첫째는 여기 보는 것처럼 회사가 기획을 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이런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보자. 기획을 한다면 보통 이제 뭐 어떤 팀에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위에 결제를 받으면은 그 회사가 기획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회사가 기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말하자면 종업원, 직원,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작성이 그 사람의 업무여야 해요. 업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사의 종업원이 작성을 했지만 그 종업원이 자기 업무가 아니라 휴가 기간에 무슨 뭘 하나 만들었다. 또는 퇴근하고 집에 가서 뭐 그냥 지가 한번 만들어 봤다. 이건 회사께 안 되죠. 업무상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회사 명으로 공표되는, 여기서 되는 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표가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표가 예정된 것까지도 포함한다는 취지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A라는 신문사에 B라는 사진기자가 있어요. 사진기자가 그 신문사의 지시를 받고 지금 어디에 산불이 났으니까 현장에 가서 사진을 좀 찍어와라. 자, 그러면 회사의 기획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진기자는 회사의 직원이죠.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서 사진을 찍어오면 업무상 찍어온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100장을 찍어왔어요, 사진을. 근데 신문에는 한 장만 실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100장의 사진 중에 한 장만 신문사 이름으로 공표가 된 거죠. 신문에 실렸으니까. 그럼 나머지 99장은, 그 99장도 찍어올 때 회사 명의로 공표될 것을 예정하고 찍어온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99장도 전부
회삭게 된다는 거예요. 신문사 것도. 그러니까 이 사진기자 입장에서는 신문에 실린 한 장은 물론이고 나머지 99장도 전부 회삭게 되고요. 이 신문기자는 사진기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 자기가 찍어온 사진 가지고 전시회도 못하고요. 포트폴리오에 올릴 수도 없고 책자로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전부 신문사의 허락을 받고서 가능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직무발명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그죠? 직무발명, 우리 그 발명진흥법에 보면 직무발명이라고 돼 있어서 종업원이 발명을 해서 회사가 이득을 보면은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저작물에는 그런 거 없냐? 없습니다. 없어서 상당히 이 특허에서의 발명자보다 상당히 이 저작물에서의 그 종업원의 지위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게 그 종업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그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됐는데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법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일정한 상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대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저작물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악곡과 가사, 음악 저작물에서 악곡하고 가사는 그러면 결합 저작물이냐 공동 저작물이냐. 악곡과 가사는 분리 이용이 가능하죠. 분리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사는 가사대로 시로도 쓸 수 있고 또 악곡만 연주곡으로만 쓸 수도 있잖아요. 가사 없이. 그러니까 그 결합 저작물로 보는 게 맞는데 우리 그 실제 음악 산업계의 현장에서는 마치 공동 저작물처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있는 대중가요의 경우에 연주곡만 쓰였다. 그래도 그 사용료를 작사자에게도 절반을 나눠줍니다. 또 가사만 시로 쓰였다고 해도 그 작곡자에게도 50%를 나눠줘요. 네. 다만 연주곡만, 가사 없는 연주곡만 따로 별도의 곡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그 곡이 연주가 되면 그거는 작곡자에게만 비용이 지급이 되는데 사용료가 지급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연주곡으로 따로 등록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 음악이 사용됐다. 그런데 이 악곡만 사용됐다. 그래도 작곡자에게 동일한 비율로 사용료를 분배해 줍니다. 그 점을 염두해 주시고요. 보통은 이제 12등분을 해가지고 5은 작곡자, 5은 작사자, 2은 편곡자 이제 그렇게 분배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저작권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저작권에는 어떤 권리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저작권에는 크게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에는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의성 유지권 이렇게 세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저작 인격권에 대해서 볼 텐데 인격권은 원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죠. 근데 사람 이외에는 정말 제가 알기로는 유일해요. 이 저작물, 작품에 대해서만 인격권이 주어집니다. 우리 뭐 특허 인격권 이런 거 있나요? 없죠. 상표 인격권 이런 거 없습니다. 같은 지적 재산권이지만 오직 저작물, 즉 작품만이 이 저작 인격권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 저작자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인격권과는 별도의 다른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작자는 모든 인간은 인격권을 갖고 있죠. 저작자는 인간으로서 인격권을 당연히 갖고 있는데 그와 별도로 자기가 창작한 작품에 대한 인격권을 또 하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네, 이게 아주 이제 특수한 경우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저작물을 작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산업재산권에서 대상이 되는 거는
상품이라고 하죠. 상품과 작품은 다르다. 이 작품에는 저작자의 인격이 발현되어 있다. 작품에는. 그러니까 상품은 스펙이 중요하지만 작품은 스토리가 중요하다. 작품의 제목은 그래서 제목이라고 하고 상품의 이름은 상표라고 하는 것. 이렇게 다르죠. 또 작품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한 번에 하나 제작이 되는 것이고요. 상품은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런 작품에는 저작자의 인격이 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 작품에 의해서 저작자가 어떤 인격적인 평가를 받게 돼요. 저 사람 이런 작품을 창작하는, 이런 작품 한 거 보니까 참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같다. 저 사람은 참 이렇게 저질스러운 소설을 쓴 거 보니까 참 성품이 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인격이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저 사람 쓴 일기를 보니까 참 좀 그렇다. 저 사람이 쓴 대자 보면 이렇게 과격해. 뭐 이런 식으로 인격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저작물 자체에 대해서 인격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독립성 유지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공표권이라는 것은 그 저작물을 공표할지 말지 이거를 저작자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기장에 시를 하나 썼어요. 그런데 아직 공표하고 싶진 않아요. 이걸로 내가 내 인격을 평가받고 싶진 않아요. 또 내가 아주 저질스러운 소설 하나 내가 책에다가 일기장에 끄적끄적 해놨는데 이거 공표하고 싶진 않아요. 나 혼자 읽고 보고 싶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내 일기장을 몰래 보고서는 내 허락 없이 그것을 그대로 베껴다가 대자보에 갖다가 게시했다. 그건 그렇게 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공표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나는 내 의사와는 달리 어떤 인격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공표권입니다. 그러니까 저작물을 공표할지 말지 한다면 어떤 매체에 할지 언제 할지 이것을 저작자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표를 하게 되면 바로 이 공표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명표시권.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조문을 그대로 써놓은 것입니다. 성명표시권은 내가 공표를 하긴 하는데 이거를 내 본명으로 공표를 할지 가명으로 공표할지 아니면 아예 무명으로 공표할지를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난 아직 이걸 공표는 하고 싶은데 이걸 가지고 본격적인 평가를 받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가명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 또는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거나 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름을 다르게 쓸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또는 그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 조문에는 없지만 무명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무명. 그래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그 저작자가 실명을 썼으면 실명 그대로, 이명을 썼으면 이명 그대로, 무명으로 했으면 무명 그대로 표시를 해야 되지. 만약 이명을 썼는데 본명을 밝혀준다거나 무명으로 했는데 본명을 밝혀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것은 성명 표시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가가 쓴 그대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표절을 하게 되면 이 성명 표시권 침해가 거의 따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표절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 이름으로 공표하는 경우가 대부분 표절에 해당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치 내 저작물인 것처럼 이제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절을 하게 되면 대개 성명 표시권 침해가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여기 단서에 보면은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호텔 로비나 이런 데 가면은 배경음악이라고 해서 음악이 쫙 깔리죠. 그럴 때 그 음악이 끝날 때마다 성명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해서 지금 그 들으신 곡은 누구 작사 누구 작곡의 무슨 곡입니다. 이렇게 매번 방송을 해주게 되면 그 매장의 그 장소의 분위기를 오히려 해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부득이하다. 그래서 그 성명 표시를 안 해줘도 된다. 백화점 매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매장에 음악이 나오지만 그때그때
그 곡이 작사 작곡자를 표시해 주지는 않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표시를 안 해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목의 동일성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 동일성 유지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내용이나 형식이나 제호를 함부로 수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저작물의 내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저작자에게 설사 수정을 해서 그 작품의 가치가 더 높아져도 안 됩니다. 하여튼 함부로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내용을 바꿔도 안 되고 형식을 바꿔도 안 되고 제목을 수정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학교 교육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토지라는 소설을 그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지문으로 게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아주 어려운 한자말이 있다. 또는 비속어가 있다. 그럴 때 교육 목적상 부득이하게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증축, 개축, 극악기 변형. 건축물 남산타워의 한 귀퉁이가 벼락을 맞아서 부서졌는데 똑같은 재료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재료로 갖다가 수선을 했더니 색깔이 달라졌다. 그랬더니 이게 뭐 동일성 주권 침해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수리도 못하고 그냥 부서진 채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부득이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호, 4호는 뭐 생략하고 별로 나오는 사례가 없습니다. 5번은 이제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변경. 이건 뭐냐면 이제 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서 칼라로 된 그림이나 사진을 흑백 책에 게재하게 되면 색이 바뀔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 부득이하다는 겁니다. 또 내가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음칠해가지고. 그래서 좀 틀리게 불렀더니 동일성 유지권 침해다? 이거 곤란하죠. 음치인 것도 서러운데 동일성 유지권 침해로 그럼 뭐 노래도 못 부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동일성 유지권 침해를 하더라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일성 유지권은 일신 전속 저작 인격권은 일신 전속적 권리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 그 밑에 보는 저작 재산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할 텐데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저작 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해요. 그러나 저작 인격권은 양도가 안 됩니다. 항상 저작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건 양도도 안 되고 상속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작자가 사망하면 인격권은 소멸합니다. 네. 그래서 저작 인격권은 일심 전속적 권리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쉬었다 하죠. 잠시 쉬겠습니다.